1943년 3월 13일에 작전명령 제5호를 발령합니다. 쿠르스크 내에 있는 소련군을 경멸하라. 총 전장 5,000km에 달하는 전선을 구축을 했고 중심을 175km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은 육중으로 방어선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각종 목책, 철조망, 대전차호, 지뢰를 40만 개를 가까이를 묻었다고 하니까 부대리한 100명이 와도 이거는 아마 돌파를 못했을 겁니다. 소련은 이제 독소전쟁 초기의 피해를 어느 정도 추스렀어요. 그리고 미국의 무기 장비가 속속 들이도착합니다. 레닌그라드에서 전차가 쑥쑥 뽑혀나오고 있고 극동군의 일부를 또 전선에 투입을 하고 있었죠. 7월 5일 새벽에 독일군이 공격을 위해서 움직이자마자 항공과 포병 화력이 독일군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쿠르스크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월 5일 공격은 주공부대인 독일 제9군의 공격이에요. 소련이 이 주공 방향 공격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군이 7월 4일 대낮 16시에 제4기갑군을 벨고로드 쪽으로부터 공격을 시키죠. 그런데 소련군은 여기에 속았다 안 속았다? 안 속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월 5일에 독일 제9군이 주공 방향으로서 공격을 해가는데 9군의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소련 제13군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9군의 사령관이 지금 누구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방어 제일 잘했다는 말터 모델 장군이죠. 말터 모델의 독일 제9군이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서 독일군 공격이 이전의 다른 공격과 가장 다른 점은 여권 조성 작전, 화력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예요. 소련 공군의 역량으로 인해서 독일 공군은 공중 제패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포병은 또 소련에 비해서 오히려 독일이 절대 열세였죠. 결국 독일군은 소련 제1선에 도달하기 전에 추가로 증원부대를 보내야 할 만큼 큰 피해를 입습니다. 독일군 공격 선두는 3개 기갑 군단과 차량화된 1개 보병 군단이었는데 이들이 공격 개시와 동시에 소련군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우회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돈좌됩니다. 아마 서로 이럴 줄 알았을 겁니다. 이후에 이틀 동안 그냥 공방교전의 상태로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이때 소련군이 그냥 방어만 하지 않았어요. 공격하는 독일군 주공과 조공 이 사이에 간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쐐기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주공과 조공이 서로 협조된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력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여기서 독일군은 순식간에 공격의 템포를 잃습니다. 그 템포를 잃은 것만으로도 카운터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불리한 것은 당연히 공격을 시작한 독일군이죠. 공격 시작과 동시에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7월 6일 새벽이 됩니다. 독일군이 방어하는 소련군하고 교착되어 있지 않은 부대를 골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격하고 방어하는 부대가 교전을 하면 나 이제 그만 쏠래, 공격 그만, 방어 그만 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대는 못 써먹어요. 독일군이 그래서 방어하는 소련군과 교착되지 않은 부대를 여기서 골라요. 그래갖고 그 부대를 옹기종기 모아갖고 소련의 측방을 공격합니다. 근데 마침 여기가 소련군 방어선의 소위 혈자리였어요.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있는 부대 보냈는데 소련군의 혈자리를 턱 눌러버린 거예요. 여기 찍히면 그냥 무력화돼버리는 그런 데 있죠. 막 이런데 확 찍힌 거예요. 하나는 이제 포니리라고 하는 마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올호바트카라는 데 있어요. 이쪽으로 부대를 우연찮게 보냈는데 칵 눌린 거예요. 이제 다른 컨텐츠에도 이런 내용이 일부 있어요. 포닐이나 올호바트카를 언급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만 하고 끝나요. 그 포닐이가 어디 있냐고, 올호바트카가 어디 있냐고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러시아어로 찾지 않으면 지도나 구글 맵으로도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포니리는 쿠르스크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이고 올호바트카는 쿠르스크 남쪽에 있는 곳인데 쿠르스크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포니리 북쪽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이 사진처럼 시내 곳곳에 당시에 건설한 참호 교통호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물론 기념하기 위해서 해놨겠지만 이거 파는 거 보세요. 군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진짜 이 시절에 이렇게 잘 파놨다고? 너무나 잘 파놨고 저거를 다 건물과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저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혈자리를 와갖고 탁탁 눌러버리니까 소련군도 다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껴놨던 예비 정예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투입된 게 소련 제17 근위보병, 제16기갑 군단 이거를 보내요. 그래서 겨우겨우 포니리하고 올호바트카 이쪽에 들어온 독일군을 소련군이 정예부대를 보냄으로써 막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7월 7일이 됩니다. 독일군이 또 남은 전차부대를 모아서 다시 포니리 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배치된 티거하고 판터를 집어넣습니다.
티거하고 판터를 그냥 있는 거를 다 털어서 넣어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이 부대가 소련의 방어선을 뚫었다? 못 뚫었다? 못 뚫었다. 아주 잠깐 여기 배치돼 있던 소련 제13군단의 방어선이 뚫리긴 하는데 여기에 소련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면 기갑군단 3개 부대를 그냥 때려 넣어버려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아주 호쾌하게 막아버린 거죠, 소련군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왔던 독일군이 기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절망적으로 썰려 나갔다, 슬라이스 됐다고 써 있어요. 물량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7월 8일이 되죠. 이 시점에서 이제 독일군이 작전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쿠르스크 북부의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상급 부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7월 8일이 지나가고 7월 9일에 재차 공격을 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독일군의 피해만 가중이 됐다. 이쯤에서 더 이상 공격다운 공격을 할 역량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월 10일이 되거든요. 7월 10일에 전선의 독일군이 후속 증원부대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보낼 부대가 독일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니까 7월 11일에 중부집단군 사령관이던 폰 클루게 장군이 야간에 소련군 집중돼 있는 쿠르스트, 포니리 여기를 잇는 선을 피해가지고 다른 쪽을 공격해보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숨통을 한번 튀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호바트카 방향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지역에 배치돼 있던 게 소련제 70군이었거든요. 방어 준비를 잘 해놨어요. 독일군은 임시 편성한 부대를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공격했고 결국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죠. 이 시점에서 쿠르스크 전투가 완전히 소강 상태를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쿠르스크 북쪽 전투예요. 쿠르스크 남부에서도 북부만큼은 아니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때 이 쿠르스크 남쪽은 남부 집단군이 공자였어요. 남부 집단군은 중부 집단군의 일부하고 전략 예비인 기갑부대들로 증원돼서 전차 및 자주포를 한 1600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주공부대가 누구였냐면 독일 제4기갑군 이하의 제48기갑군단이에요. 기갑사단과 장갑차 사단이 편조된 강력한 부대였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또 어떤 부대가 추가로 할당되냐면 정예부대인 제2 SS 기갑군단 이 기갑군단도 병행 공격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부대의 선봉이 누구냐면 5호 전차인 판터 194대를 배속받은 이른바죠 GD 사단이에요. 초절정 울트라 캡숑 짱 강한 부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전차로 진강된 이 GD 사단의 기동력이 느려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느린데다가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소련군이 남쪽에도 충분한 장애물과 대전차 무기로 독일군 기갑전력의 공격에 대비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소련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느린 판터 전차를 피해를 줬단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월 5일부터 7월 7일 3일간 투입된 전차의 25%가 파괴되거나 반파됐다고 하잖아요. 독일군 기갑부대가 그 피해를 입고 전선을 돌파를 해. 그러면 김색의 2선으로 딱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2선도 1선만큼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군은 계속 피해만 늘어나는 것이죠. 7월 8일 독일군이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까 부어스트를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정예부대 하나 와 있잖아요. 독일 제2 SS 기갑군단이 제48 기갑군단의 동측에서 초월 공격을 시도합니다. 초월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공격 계속하도록 놔두고 이 부대를 돌아갔고 이 부대가 이제 조공이 되는 거예요. 공격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면 남쪽 벨고로드 쪽에서 쿠르스크 방향으로 이 부대가 쿠르스크 방향으로 약 30km 정도에 달하는 돌파구를 일시적으로 형성을 해요. 하지만 소련군이 돌파구가 뚫리면 전선 조정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돌파가 뚫리면 부대를 빼고 방어를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역 역습을 실시하는 거예요. 돌파구를 이렇게 뚫고 딱 들어오면 아무래도 뒤에는 공간이 빌 거 아니에요. 거기를 탁 들어가고 독일의 측후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공격하는 부대가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후방 타격을 입게 되니까 공격하던 독일군 부대들이 뚝 떨어져서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독일군이 아닙니다. 제4기갑군이 기동력이 높은 무장 친위대 사단들, SS 사단들을 따로 집합을 시켜요. 그래서 더 남쪽에 가면 하르키프라고 있어요. 여기로 공격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이 7월 9일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공격도 큰 효과 없이 멈추고 말죠. 이제 이 스토리는 대단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7월 10일이 됐어요. 독일군의 이 모든 공격, 쿠르스크 북쪽 공격, 남쪽 공격도 다 막혔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일군이 양팔로 소련군을 이렇게 끌어안은 아니면 뭐 이렇게 멱살을 잡은 모양새인데 다 막혔잖아요. 남은 거 뭐 있어요? 박치기죠. 박치기합니다. 독일군이. 돌출부 중앙으로 이제는 들어가요. 근데 소련군이 여기에 예비로 놔뒀던
소련군의 제일 센 부대를 중앙으로 공격하는 부대 쪽을 향해서 맞공격을 시켜요. 이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속도죠. 독일군이 돌파구를 형성을 하고 중심으로 들어오고 확장하기 전에 지금 이 예비가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때 스탈린이 보낸 부대가 누구였냐면 제5 근위기갑군이거든요. 이게 350km 떨어져 있었어요. 너가 들어가서 독일군 숨통을 끊어라. 이 부대가 7월 7일에 임무를 받아가지고 7월 10일까지 350km를 맹렬히 기동해서 방어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쿠르스크 전투의 최후를 장식하는 결정타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쿠르스크 전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7월 12일에 양측의 정예들이 맞짱을 까는 그런 이제 교전이 시작되는데 독일 제2SS 기갑군의 전차 294대, 소련 제5 근위 기갑군의 전차 790대가 맞짱을 깝니다. 그냥 숫자로도 완전히 밀어붙였을 텐데 독일군이 오는 것을 보고 소련이 폭격기, 전투기, 포병, 카투사 이걸 갖다 때려 부어요. 말 그대로 초토화해요.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독일군을 그냥 갖다 때려버리죠. 그러고 나서 소련군 전차들이 출발합니다. 이때 소련군의 공격 준비 사격을 피해서 은폐 있던 독일의 전차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양측은 이제 전투 대응을 갖추는 거예요. 이때 투입된 부대 중에 정말 유명한 부대가 에어스테, 독일 제1SS 기갑사단이죠. 뭡니까? 히틀러 무장친이 되죠. 가장 강합니다. 이번에는 독일군이 미리 자리를 잡아요. 소련군이 여기에 공격을 해왔고 소련군은 제한된 정면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전체 지형상 첫 사격에서 소련군이 크게 피해를 입고 공세를 중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군도 히틀러 친위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해야 했을 만큼 공세 종말점에 이미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공격으로 힘이 쭉 빠지죠. 이후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치졸한 교전이 반복됩니다. 누가 유리해지지 않는 가운데 사격과 기동 가지고 서로 힘만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상태. 이 뻔한 비극, 피해만 늘어가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살상을 누가 끝내줄 것인가. 오호, 통제로다 얘기하고 있을 때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솔리니죠. 무솔리니가 이걸 어떻게 끝냈을까요? 7월 10일에 이 이탈리아 군대가 시칠리아에 상륙한 연합군에게 굉장히 무력하게 지죠. 너무나 허무하게 뚫려서 이탈리아 전체를 잃을 조짐마저 보여요. 이렇게 되면 히틀러는 병력을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병력을 빼서 이탈리아를 도와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 이것이 독일군으로 하여금 쿠르스크 전투에서 철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7월 13일이에요. 히틀러는 7월 12일쯤이 됐을 때 동부전선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직감을 하죠. 그래서 7월 13일에 집단군 사령관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에 소련 남부에 대한 공격인 이 성체작전을 오늘부로 공식 취소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고. 기갑군의 병력 일부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대가 다 모이면 시칠리아로 급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솔리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칠리아 때문이 아니더라도 7월 13일에 소련군의 공격에 의해서 독일군은 모든 작전을 취소해야 했을 겁니다. 7월 13일에 소련군이 쿠르스크하고 그 북쪽의 브란스크 이 사이를 적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오렬이죠. 여기다 강력한 부대를 쑤셔가지고 독일군의 작전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놔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칠리아 때문이든 아니면 소련군의 오렬 공격이든 어떤 이유로 해석은 7월 13일에는 독일군의 공세가 중지됐을 것이다. 독일군의 성체작전 중지 이후 어떻게 됐느냐? 소련군은 순조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투력의 상대적인 우세, 군수병참의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말 그대로 독일군을 힘으로 밀어붙이죠. 하지만 소련군은 독일군 50만 명보다 훨씬 많은 130만 명을 전장에 밀어넣은 상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전선에서 붙은 전력비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서로 공방을 벌였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그러한 덕인지는 몰라도 독일군이 이후에 각 교전, 전투에서 전술적인 승리를 일부 거둬요. 하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소련군에 점차로 밀리죠. 이것을 8월 초순까지 계속 밀립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완전히 독일군 전선이 붕괴돼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943년 8월의 교전 통계를 보면 독일군 사상자가 한 6만 명 정도 되고 소련군이 43만 명이 돼요.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군이 250대의 전차를 손실할 때 소련군은 2,586대의 전차를 손실했어요. 소련이 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그거예요. 전술적으로는 이겼지만 작전적으로는 졌다. 굉장히 뭔가 단순한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겁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굉장히 잘 싸운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 이 전장에서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소련군의 물량이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무엇? 독일군의 전술적인 숙련도가 여전히 뛰어났구나. 동부전선에 정말 최고의 부대가 들어갔지만 물량이 워낙 소련군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소련군이 북쪽으로 완전히 몰빵해서 독일군을 북쪽으로부터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다에 몰아넣어서 포위 경멸을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부로 독일군은 완전히 철수를 해서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독일군은 이제 판돈이 다 털렸다, 오링됐다, 반지도 다 털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월할 것 같았던 독일군의 소련 침공은 1943년을 이후로 기세가 완전히 바뀌죠. 스탈린그라드, 쿠르스크에서 소련군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동부전선 전체에 걸쳐서 소련군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탈린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스탈린이 제대로 칼을 갈았구나 하실 겁니다. 소련의 복수혈전 바그라티온 작전 지금 시작합니다.